네, 사실 이 UTV를 하는 그 어떤 그 저의 그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아주 그 이기적인 건데요. 아주 그 개인적인 욕심, 뭐 이기심 이런 건데 그나마 이제 그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것들을 조금 이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좀 뭐 나누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수많은 분들 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그런 저 개인적인 소망, 뭐 이기심 때문에 사실 비롯된 건데 얼마나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나중에 이제 한두 달 더 지나서 우리 강성구 PD랑 한번 평가도 해보고 반성도 하고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내려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약간은 뭐 회사적으로 그리고 저 또 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 오재환 그 AD 이제 곧 PD가 될 친구인데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만 30세 되는 생일인데 또 생일을 맞이해서 또 카메라를 또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설치해 주었습니다. 네.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우리 오재환 씨에게 전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우키움그룹 얘기하면서 지주회사가 상장사로서의 지주회사가 다우데이터다. 최근에 다우데이터 주가가 거의 한 더블났을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회장님의 지분이 그 임원이로 약 한 그 130만 주, 3.4%가 넘어갔다. 그게 이제 하나의 저는 그 모멘텀이 됐다.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보고 한번 사례를 소개해 드렸죠. 근데 그 회장님이 그 임원이라는 아들이 그 대주주로 있는 임원이라는 비상장 지주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넘긴 가격이 장부상 순자산의 0.48배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 아파트가 있으면 담보대출 받아 샀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돈 빼고 그 순자산 가치의 0.48배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포괄적 의미에서의 증여가 이루어진 가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 증여세도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면 5억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상속 증여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거라기보다는 키움 ENS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키움 ENS라는 회사가 있고 그 재원을 임원이는 그 키움 ENS라는 지분을 팔아서 확보를 했다. 확보한 것으로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임원이라는 회사가 또 초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2003년도 그죠? 자본금 5억짜리로 설립이 됐는데 현재 8억 3천만 원으로 자본금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근데 얼마 자본금이 회사가 자본금 시드머니가 얼마예요? 8억 3천만 원. 자, 여기 일대 주주가 누구다? 회장의 아들이다. 26.9% 김동준 상무. 일대 주주예요. 자, 그러면 임원이가 자본금 8억 3천만 원짜리 임원이가 아들 회사죠. 어디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다우데이터 2대 주주라고 했죠. 김인혜 회장에 이은 2대 주주. 다우데이터는 어디 가지고 있어요? 다우기술을 가지고 있죠. 다우기술은 어디를 가지고 있어요? 키움증권 가지고 있죠. 키움증권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 넘버원 온라인 증권사죠.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근 30%에 육박하는 초우량 회사입니다. 1년에 못 벌 때 순이익 3천억, 4천억 법니다. 그런 회사를 자본금 8억짜리로 올라가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비상장사, 자본금 8억짜리. 일대 주주는 누구다? 회장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본금 8억짜리가 잘해 손자의 손자로 갔더니 한 해 순이익이 수천억, 3천억, 4천억이 되는 1등 증권사의
일등 증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죠. 다함 그룹이 있습니다. 다함 그룹. 다함 이텍 그룹이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상장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상장사, 자진상폐했죠. 자진상폐는 아닙니다. 연 매출이 30억인가 50억인가가 안 돼가지고 2년 연속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폐됐는데 당시에 이제 상폐된 그 가격, 상장 폐지된 가격이 PBR 0.2배 정도 됐을 거예요. 2배, 0.2배. 이때 이제 그 한국밸류가 눈물을 머금고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처분했죠. 한국밸류의 그 펀드에 돈을 넣은 수많은 대한민국 그 가계 세대주들이 0.2배의 다음이택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상폐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이택은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부동산 개발 임대회사로 탈바꿈했죠. 그 직후에, 상폐한 직후에. 그래서 저 문정동 그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 개발의 이익을 상폐됐으니까, 비상장 회사니까 그 계열사와 그 가족들이 다 전유한 거죠. 이렇게 다 갖게 된 거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사업 보고서 보면 뭐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예, 근데 매출이 연 매출 뭐 50억 안 났다고 상폐됐는데 당시에 이제 고의 상폐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죠. 어쨌거나 근데 거래소는 그걸 막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함그룹의 지주회사 격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함레저. 여기 이제 감사보고서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시장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좀 이렇게 계속 투명하고 공정하게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국민연금을 보호하고, 그죠? 동학개미 운동이 그래야 또 이제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경기도 가평에 35홀, 엄청나죠? 35홀. 18홀짜리 2개. 그 다음에 그 파3 9개? 9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골프장 운영하고 있고. 자본금 얼마? 2억 원. 네. 20억, 200억 아니라 2억 원입니다. 여기도 이제 안흥수 회장께서 55% 가지고 있고, 그 가족분 합쳐서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2억 원인 회사. 그런데 이 다함레저의 자산이 얼마냐? 7,825억. 자기 자본, 연결 기준이죠. 자기 자본, 순자산 5,856억. 작년 영업이익 27억, 순이익 36억. 다함레저는요, 다함이텍, 아까 말씀드린 옛날 상장사, 지금은 비상장사. 지분, 부동산 임대회사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56.4%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비오, 부동산 임대회사 30%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함레저, 다함이텍,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다함이텍, 그 다음에 다음 뭐 하비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또 그 밑에 또 이제 다함이텍 밑에 다함넷이 있고, 이렇게 이제 쭉 역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자본금 2억짜리 다함레저가 있다. 자, 다함이텍 그 안 회장 비롯해서 가족이 한 34% 있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다함레저가 56.4% 가지고 있고, 합치니까 뭐 90.4%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함레저와 그 가족, 안 회장 가족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본금 2억짜리인데, 이 자본금이 2억인데 그 회사에, 그러니까 시드머니는 2억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연결로 하다 보니까 순자산이 거의 뭐 6천억에 육박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죠. 근데 그런 회사, 그런 그룹을 자본금 2억짜리 비상장사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갈까, 변모해 갈까, 변신해 갈까,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 지배주주들과 그 경영진들, 그 브레인들은 회사를 어떻게 변모시켜 나갈까? 안정적인 영속된 그런 회사를 위해서 말이죠. 네. 지난번에 얘기한 그 한국자산신탁 지분 10%를
여기 또 이제 문주연 회장께서 그 따님 가지고 있는 MDM 플러스,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는 MDM, 따님 회사는 MDM 플러스. 그래서 MDM 지분 10%를 MDM이 보유한 한국자산신탁 10%를 MDM 플러스로 따라 회사로 이제 넘겼죠. 이것도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토지신탁 다음 가는 대한민국 2위의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요새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가 호황이에요, 호황.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인들이 이거를 막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고 어떻게 막 상속 증여하고 하려니까 막 온갖 세금도 복잡하고 머리도 세금도 많고 머리도 복잡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신탁회사에 넘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넘기는 겁니다, 소유권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제 그 신탁회사와 나누는, 신탁회사에 얼마 떼주고 이제 자기가 갖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인데, 자, 수수료 수익 한 해에 한국자산신탁 얼마다? 수수료 수익만 1241억이다. 한토신 1430억. 그러니까 약 한 200억 차이로 2위 회사예요. 한국자산신탁. 어마어마한 회사죠. 저는 이것만 봐도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라요. 자, 한국자산신탁의 자기 자본 얼마다? 6,077억, 6,100억이다. 자산 총계는 무려 이제 1,001조 1,50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런 회사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 이제 점점 어디로 간다? 따님 회사로 간다는 거죠. 이번에 MDM 플러스로 10%가 넘어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얘기하려는 건 뭐냐? MDM 플러스입니다. MDM 플러스. 따님이 가지고 있는 회사. 2002년 10월에 설립됐다고 나와 있어요. 자본금 얼마? 30억, 300억. 아니죠. 3억 1,500만 원. 자본금. 자, 부동산 개발사라고 하죠. 디벨로퍼. 그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보니까 MDM 플러스 문현저시 47.62%. 그러니까 자본금 3억인 회사예요. 근데 47 절반으로 치면 1억 5천만 원을 여기에다 투자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몇 배수에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따님의 지분율 47.62%, 약 50% 잡고 1억 5천만 원 자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을. 문초연 씨 똑같이 47.62%, 문 회장님 4.76%, MDM 플러스 낯선 회사죠. 그런데 이 MDM 플러스가 자산이 무려 얼마? 2조 1,500억. 자본금 얼마? 3억 1,500만 원. 느낌이 오시죠? 네. 자기 자본 9,460억. 영업이익, 작년 영업이익 3,400억. 순이익 2,174억. MDM 플러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동산 개발 회사다. 그런 회사를 자본금 3억짜리, 자본금 3억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상장사에 대한 지분도 늘려가고 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ENS 글로벌. 제가 이제 세방그룹 그 이유순 명예회장님 그 지분 전부 다 이제 증여한 걸 계기로, 참 드디어 증여가 이루어졌구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역시 이제 ENS 글로벌이라는 그 그룹의 IT, SI 업체 격에 해당하죠. 여기가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ENS 글로벌, 세방, 그다음에 세방전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그나마 알고 있는 회사 보면, 그 옆에는 뭐 여기 저기 저 계열사가 한 25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방그룹 계열사가. 근데 우리 나머지 잘 모르죠. 다 비상장사고 하니까. ENS 글로벌, 세방, 세방전지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ENS 글로벌 세방 지분을 18.52% 일대주죠, 일대주죠. 자,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이유순 명예회장이 이제 세방 지분을
8.6% 모두 다 증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드님한테.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다시 또 원래대로 얘기 돌아가면 ENS 글로벌은 이제 자본금이 얼마다? 여기는 3억도 아니고 얼마다? 2억이다, 2억. 자본금이 2억인 회사인데, 자산이, 자, 세방전지의 자산만 해도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세방의 자산도 실질적으로 여기도 한 1조 넘고 2조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장부상 그렇고, 이게 이제 더 이제 어떤 시가, 부동산 어떤 공시지가 이런 거 이제 반영해서 따지보면은 세방그룹 순자산은 글쎄요 2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거를 ENS 글로벌이 18.52% 가지고 있는 사실상 지주회사인데 자본금이 2억이다. 여기 일대 주주는 누구다? 이유순 명예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이상웅 회장님이다. 8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웅 회장님이 80% 가지고 있는 ENS 글로벌이 세방을 지배하고 있고, 세방은 세방전지라는 초우량 알짜 회사, 자동차 배터리 회사, 시가총액보다 순현금이 많은 그런 세방전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이제 사례를 몇 개 드렸잖아요. 임원이, 다함레저, 공통점이 있죠. MDM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ENS 글로벌의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막 저는 막 이 얘기만 들어도 막 정말 부러워요. 막 정말 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이 부럽지 않은 그런 아주 알짜 중에 알짜인 그런 중견,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런 회사들인데 맨 위로 올라가 봤더니 그 아드님이 있고 그 밑에 비상장 지주회사 합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상장 지주회사의 자본금은 얼마다? 2억, 3억, 8억 뭐 이런 거죠. 근데 한 단계 내려오면 여기는 순자산이 자산이 조 단위가 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얘기가 나가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조 단위 회사인데 위로 올라갔더니 왜 이렇게 거기는 자본금이 끼켜야 2억, 3억밖에 안 해. 왜 그래요? 왜? 이건 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그룹의 지배구조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작은 회사들이 그룹 일을 이제 따내는 경우가 많죠. 따내서 이익이 나면 이 이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때가 되면 또 이제 밑에 자회사 지분을 사는 거죠. 근데 핵심 자회사는 어떻다? 상장사로 돼 있다. 상장사는 어때요? 그 지배주주들의 의도하에 그리고 지배주주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사회의 의도하에 그 상장사의 자본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잘 안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기는 또 상속증여세법이 또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자산 대비 0.2배, 0.3배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 가격에 그 아드님이 들고 있는 그 비상장 지주회사가 그 가격에 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사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합법적으로 승계, 중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언제까지 이 비상장, 아드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상장사는 여기 제가 소개한 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화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비상장사로 있으면서 계속 몸집을 불려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거죠. 아드님들이 나이가 이제 하나, 둘 들고 그 손자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되고 30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또 이제 아들의 상속 증여 문제가 또 이제 대두돼요. 근데 비상장사는 수익가치 플러스 자산가치잖아요. 수익가치 6, 자산가치 4.
6대 4에 더해서 10 해가지고 100 해가지고 상속 증여세가 매겨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불리하겠죠. 비상장사로 있으면. 그럼 강성구 PD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회사가 상장사로 가는 거죠. 상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는 상속 증여세가 뭘로 매겨져요? 시가제로만. 그러면 상장해놓고 상장할 때 자금을 또 왕창 조달하잖아요. 좋잖아요. 무이자로. 뭐 IPO 할 때 자금 조달하는 건 무이자예요. 수백억 수천억 조달합니다. 그래놓고 또 이제 배당 안 하고 뭐 자산 매입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누르는 거예요. 눌러. 그러면 PBR 0.2, 0.3 이렇게 계속 눌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돼? 그때 손자한테 증여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물론 이제 이사회가 이제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이거 바꾸자는 거죠.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가며 그냥 진 눌리는 겁니다. 진 눌리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제 두고 보세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그 중견그룹들을 지금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다 비상장 그 자녀 회사예요. 비상장 자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언젠가는 상장을 하려고 IPO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우량해졌을 거 아니에요. 막 계속 배당금 받아가죠. 또 일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 IPO 때 돈도 조달 많이 할 수 있어요. 돈 조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주가를 그런 그 IPO 때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주주 환원하고 뭐 자본 배분해가지고 이게 사회 하느냐, 시장에 주주들한테 일반 주주들한테 환원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또 상장했으니까 그 상장사에 딱 맞는 상속증여세법이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눌러대는 거죠. 그러면 또 PBR 0.2배, 0.3배 증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손자의 아들들의 어떤 또 회사를 또 하나 이제 비상장사를 또 하나 만들겠죠. 이제 자본금 얼마짜리? 2억, 3억. 이게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누구를 뭐 이렇게 탓하거나 그런 게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뭐랄까 저는 조금 좀 뭐랄까 불투명한 것 같아.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공정성을 떠나서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회사를 만들고 상속 증여하고 이런 그 룰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경제가 좀 미래가 있다, 밝다, 전망이 밝다. 더불어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세금을 그때그때 제대로 내고 좀 아껴가면서 적절하게 내고 그래야 부자들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런 부자들 사회는 존중하고 그러면 그런 그 부의 효과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아래로 이 낙수물 효과라고 하죠. 낙수 효과 쭉 전이되는 거죠. 시장으로 가고 일반 경제로 가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 돈 안 쓰게 꽉꽉 묶어 놓으면 누가 죽어요? 중산층 이하 서민들 다 죽습니다. 그런 경제로 그러니까 선순환되는 경제로 가자는 거죠. 부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막 소비만 할 수 있고 막 부자들은 막 1억짜리 2억짜리 막 차 많이 사도 돼요. 부자들은 아니 뭐 능력 되는데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돌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막는다? 저는 그거는 진짜 사회 악이라고 봅니다. 그런 제도는 악이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댓글 중에 이제 마무리 말 문득 떠올라서 뭐 상장사들 뭐 자꾸만 그렇게 뭐 대주주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가대로 뭐 승계하는 게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뭐 대찬성이죠. 그런 거 대찬성이고 그런데 다만
너무나 이게 그 지배주주의 일방으로 굴러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미국에서 또는 서구에서 지배주주들을 견제하는 아주 그 시장 친화적인 룰이 있다.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굴러가는 거는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뭐 승계든 뭐든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이, 특히 이제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충돌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지배주주와 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견제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상장사들의 경우는 상장을 했다는 건 뭐냐? 자기 지분, 지배주주 지분이 60%다. 나머지는 그럼 일반 주주 지분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지분은, 이게 40%만큼의 그 회사의 몫은 지배주주의 몫이 아닌 거죠. 이게 40%는 일반 주주의 몫이라는 거죠. 그 40%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반이 넘는데 뭔 소리야? 그게 아니죠. 40%만큼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의 몫을 잘 보호하고 이 몫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걸 무시하고 내가 60%라고 해서 일방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의 피해는 어디에 미친다?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미치고 국민연금에 미친다.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상장사 한 2,400개, 500개 잡잖아요. 이게 다 이제 가족회사라고 보면 2,500가구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몇 가구예요? 몇 세대죠? 몇 가구 몇 세대죠? 한 300만 가구 안 되나요? 더 되나요? 이거 제가 조금 감이 없네요, 갑자기. 300만이 뭐예요? 한 1,000만 가구 안 되나? 강성구 PD, 그죠? 1,000만 가구 더 되겠다, 그죠? 이거는 좀 나중에 편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가구 딱 잡자고요. 1,500만 가구. 자, 상장사의 지배주주 2,500가구, 2,500가족. 뺀 나머지 1,500만 가구,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정말 아찔합니다. 상장을 한 순간 상장사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물론 권한도 있는 거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잘하면.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억, 3억 가지고 그 엄청난 회사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아주 그 재미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도 세금 아끼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유능한 세무사역사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농반 진반이었고요. 네, 그만큼 그 법과 제도가 잘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